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좀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입추였고 이제 뭐 이달 말쯤 가면 처서가 오면 이제 가을 날씨가 되겠죠. 물론 낮에는 아직도 한낮에는 뭐 34도, 뭐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 일교차가 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와사키병은 해열진 통제가 만든 약화사보다 해갖고 사실 가와사키병에 대한 것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처치가 잘못돼서 오는 그런 약간 불행하다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약으로 인한 사고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87페이지에 지난 동영상에서 조금 하다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이건 디테일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번 주 영상으로 넘겼던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과열되면 고무관이 파열되듯 감기로 인한 고열에 해열진 통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혈관의 내열성이 약한 아이의 경우 관상동맥 혈관의 탄성이 혈압을 견디지 못해 개구리에 오래나는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 혈관의 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화된 혈관세포가 탈락되면 즉시 건강한 세포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열이 실패하여 해열진 통제를 연급 후 복용하게 되면 심장 혈관세포에 염증이 발생하고 혈관의 원료를 만드는 간장의 합성 기능이 떨어져 심장 혈관은 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열이 오르는 것을 해열제를 잘못 써서 생기는 악화되는 병이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상동맥류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손상되어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동그랗게 부풀어 오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대로 혈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서 문제가 됩니다. 가와사키병의 증상이란 우리가 이해 못할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결코 원인 불명도 아니다. 왜냐하면 가와사키병은 해열제가 일으킨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지 해열제의 부작용이 심장에 집중하여 나타났기에 그 예후를 지켜보고 있던 가와사키라는 사람이 냉큼 자신의 이름을 붙여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291페이지에 가와사키병이 소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시작됩니다. 오한 증상을 방치하거나 순행식 냉각법을 적용하여 고열이 오래 지속된 상태에서 해열진 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소아는 부신피질 호르몬 생산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급격히 심장열이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못 흘러가기 때문에 심장에 열이 채이는 거죠. 고열과 해열진 통제의 부작용으로 관상동맥의 탄성이 줄어들면서 일상의 혈압으로도 관상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심장 혈관이 약한 성인의 경우도 부신피질 호르몬 생산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감기에 걸려 해열진 통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성인 가와사키병 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은 더 쉽게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의 축산물에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고 아이를 임신하고 수유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는 정상적인 성장 프로그램의 궤도를 벗어나 성적으로 우쭐하게 된다. 현대의 가축 사육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필연적으로 사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사료에 배합되고 집단 사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항생제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것들이 사실은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요. 또 심지어는 2세 여아에게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월경이 나타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니 현 상황에 충실한 표현을 바꿔 말하자면 남녀 5세 부동석줌이 어울릴 것이다. 이게 되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0여 년 전에 10년도 훨씬 넘었죠.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생리를 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슬픈 얘기들이죠, 사실은. 296페이지에 보게 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열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해열제 대사산물이 간, 심장 등을 공격하고 간의 원료 합성 능력이 줄어들어 심장 혈관이 약해진다. 또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부신피질 호르몬이 줄어들면 고연료
고열로 타격받은 심장의 염증 수복이 늦어져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심전도에 불협화음이 생겨 심부전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순환이 되져서 열이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이게 심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역류가 되는 거죠. 발병 환자의 0.3에서 0.5%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해열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가와사키병을 치료한다는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를 혈전 방지와 혈관 염증의 제거, 해열의 목적으로 또다시 사용하게 됨으로써 아예 회생 불가능 상태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는 너무나 송구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인위적인 완만한 사례라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저자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300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혈액 검사상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는 후 고열로 면역 기능이 항진되기 때문이다. 혈침 속도 증가란 채취한 혈액이 응고되어 낙하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체내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혈침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숭늉을 오래 끓이면 점점 걸쭉하게 되어 침전물이 바닥에 고이는 것처럼 고열에 오랫동안 노출된 혈액이 점도가 높아져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혈침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끈적해지니까 안 흐르니까 심장에 계속 무리가 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몸은 살기 위해서 열을 내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해열제로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가와사키병의 다른 이름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이라고 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동양에서는 이제 가와사키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06페이지에 보게 되면 모래성을 쌓고 있는 현대의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부작용인데 소염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308페이지에 적혀져 있는데 드물게 중독성 표피괴사증, 또 피부점막 안 증후군, 박리성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해열제. 일반적 주의란의 내용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했을 때 뇌와 간의 치명적 부작용인 레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한 경고이다. 다시 말해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한 발열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급격한 전해질 불균형과 간세포 개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와사키병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여 놓고 뒤이어 아스피린을 고용량으로 처방한다는 것은 현대의학 스스로 일관성과 논리성을 잃어 자가당착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또 이제 3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4장이 되는데 심장판막증 그러면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생길 수 없는 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심장판막증에 대해서 합니다. 사실 심장판막증이 이게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막 태어났을 때 뭐 되게 이게 처치가 잘못돼서 그럽니다. 사실은 난원공이라고 심장이 완전히 막히지 않습니다. 막 태어나면. 그러면 이걸 실내 온도에다가 실온에 아이를 약간 방치시켜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알아서 그 막을 막고 난원공을 막아버리거든요, 구멍을. 근데 이제 이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불안전한 음식들을 먹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만큼 현명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아이 막 태어나면 서양은 어떻게 합니까? 똘똘 말아가지고 완전 누에고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님네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그 다음에 베네쪽 올라내서 풍성한 옷을 입혀가지고 큰 옷을 입혀서 통풍이 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방 안의 온도가 아이 몸에 침투하면서 그 난원공이 완전히 막히도록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네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런 안 생겨도 되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것들은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성 질환들로 인해서 수명이 짧았던 것이지 이런 각종 질병으로 그렇게 쉽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3페이지에 불가사의한 심장판막증이라는 얘기를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막이 어느 날 심장 판막증이라는 석연치 않은 일을 당하여 다치고 열리는 일을 긴밀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은 좀 교육이 되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또 막상 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근데 현대의학이 있다고 하는 병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아마 저자도 그래가지고 좀 복잡한 얘기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5장이 이제 소방서의 화재, 그래서 신장염, 염증이라는 얘기죠. 3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거나 비만과 궤양 등을 일으키는 역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문제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부신 피질 호르몬은 국가 공익요원인 소방대원에 견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고 부신 수질 호르몬이 있습니다. 피질은 말 그대로 부신 바깥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성, 그래서 코르티솔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수질에서 나오는 게 비스테로이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 나오니까 그것이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티솔 수치가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면 막 기상했을 때입니다. 왜?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사실은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루 종일 코티솔 수치는 아침에 눈 뜰 때가 가장 높았고 서서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날 아침에 기상할 때 코티솔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야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327페이지에 또 해열 진통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해열 진통제는 마치 반찬에 이제 왜 여기 다시 또 나오냐면 부신에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마치 반찬의 소금처럼 소화제만큼이나 현대의학의 모든 문과에서 두루두루 쓰이고 있다. 감기 몸살로 인한 관절통이든 감기 후유증으로 기침을 심하게 해서 생긴 흉통이든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이든 방광염으로 배뇨통으로 호소하는 간에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원인으로 발생된 모든 통증에 해열 진통제가 처방되고 있다. 고열로 장기에 염증이 발생할 때는 해열 진통제를 연속 복용하면 이것은 곧바로 백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해열 진통제 복용에 있어 최대한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내부 장기에 염증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다.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폐나 간장, 신장 등의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간장은 염증 수복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간장은 해열 진통제 해독의 일손을 빼앗겨 염증 복구 시점을 놓치게 된다. 결국 더 큰 데미지가 온다라는 거죠. 328페이지에 대부분의 합성의약품은 거쳐야 할 해독 과정이 복잡하고 대사 산물의 독성이 강하여 간과 신장 세포에 염증을 일으킨다. 호르몬이나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마취제, 항암제가 대표급 선수다. 그중 특히 진통제가 강조되는 이유는 위험성에 비해 너무나도 관리가 어수라여 가장 널리, 가장 많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수를 양이나 소처럼 방목해 키운다면 마을의 안전은 풍정등화가 될 것이다. 해열 진통제를 약장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지금처럼 비스켓 사 먹듯이 손쉽게 구해 먹을 수 있도록 방치해 둔다면 인류의 안전한 삶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되게 좀 슬픈 거죠,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약전이라고, 법대에 가면 법전이 있듯이 약대에 가면 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첫 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모든 약은 독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은 독이에요, 독. 근데 그 독을 얼마만큼 용량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그 약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약들을 쓰고, 특히 소염 진통제라든지 해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 써야 되는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주요 장기는 그들 자신이 담고 있던 자기 성분, 방광은 오줌, 대장은 대변, 혈관은 혈액, 위장은 위산,
관절액, 림프액은 림프액 이런 것들 자기 성분에 의해 2차 염증이 유발된다. 그래서 더더욱 안 좋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성이 오줌 소태에 잘 걸리는 뭐 그런데 뭐 여성만 잘 걸리는 거 그건 이제 일단 생식기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33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덧 신장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동네에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짓 뭐 10몇 년 전 얘기인데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항해과라고 항문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고 3년인가 4년 뒤부터 항해과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항해과가 생기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보십시오. 모든 병원에 혈액투석실이 생길 겁니다라는 예언을 했었거든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을 했었던 거죠. 먹거리가 그렇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는 상황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간과 신장은 끊임없이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가뜩이나 달달한 설탕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일들은 더더욱 더 잘 생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모든 병원에는 혈액투석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5년 뒤부터 병원마다 혈액투석실이 다 생겼습니다. 지금은 혈액투석실 없는 데가 없죠. 되게 슬픈 일이에요. 감기에 혹은 두통에 별 의심 없이 먹었던 해열진통제가 신장염을 일으키고 그것이 급성 또는 때로는 만성형의 신부전으로 발전한다. 일생을 살면서 신장투석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나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의학이 노후라고 결정지었다 하더라도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있다. 신부전은 신장염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의학이 노라고 결정지었다 하더라도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 이제 뭐 내분비학과 교수였겠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자기 환자가 어느 날 사라졌대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까지 했는데 그래서 뭐 면역 억제제를 먹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더 이상은 이제 뭐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달리면서 뭐 산속에서 자연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TV에 방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미 그 의사가 저 사람은 앞으로 몇 년 못 살 거다 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거를 그 의사한테 방송국 기자들이 보여줬을 때 저건 기적이다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대의학이 노라고 결정지었다 하더라도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꽤나 유명하신 분인데 의사 니들이 뭔데 몇 개월 남았습니다라고 그걸 단정 지을 수 있냐. 그건 신밖에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능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투석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몸의 자연치유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잘못된 방법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야 한다. 이보다 더 명심해야 할 일은 허망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해열진통제를 현명히 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챕터 4를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내가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으로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을 돌려야지 악순환으로 돌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와사키병은 이제 워낙 이게 해열제 직방이라기보다는 하여간 해열제로 인해서 많이 그런 피해를 보는 제 주변에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해 드리느라고 조금 자세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백혈병 챕터 5는 이제 백혈병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